청나라에 끌려간 조선의 공주. 조선 효종 1년인 1650년 3월 5일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내관 나업이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업은 효종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하였지요. 전하, 청나라에서 파을내를 대표로 하여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파을내와 함께 북경을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파을내는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이 전하께 보내는 문서를 갖고 있는데 이틀 전에 그가 제게 문서의 내용을 알려주더군요. 전하께 미리 가서 그 내용을 전해달라면서요. 문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전하, 도르곤이 작년 12월에 왕비를 잃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도르곤은 조선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답니다. 뭐라고? 효종은 까무러칠 듯이 놀랐답니다. 효종은 너무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효종에게는 딸이 5 있었어요. 그 가운데 큰딸 수간공주는 이미 시집을 보냈지만 나머지 4은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지요. 3살, 5살, 9살, 11살이었는데 모두 어리긴 해도 11살인 숙명공주는 시집을 보낼 수 있는 나이였답니다. 만약에 도르곤이 숙명공주를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하면 꼼짝없이 중국으로 시집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조선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복했는데 그 항복 문서에 두 나라 사이에 화평을 굳게 하기 위해 왕가는 물론 신하들 사이에도 혼인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답니다. 따라서 청나라에서 혼인을 요구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청나라 사신 일행은 3월 6일 홍제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날 자신들에게 회답을 해달라고 합니다. 청나라 사신은 내가 딸을 몇 명 두고 있고 공주들이 몇 살인지 알고 있느냐? 문서에는 자기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밝혀두었다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파을내가 제게 공주에 대해 묻기에 우리 조선의 공주님은 이제 겨우 2살이다라고 둘러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효종은 안심이 된 듯 얼굴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날 효종은 급히 대신들을 불러 회의를 했답니다.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이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었소. 왕비가 세상을 떠나 조선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구려. 다행히 내관 나업이 공주는 이제 겨우 2살이다라고 둘러댔다고 하오. 내일 청나라 사신 파을내에게 회답을 해주어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효종이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자 늙은 신하가 입을 열었어요.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은 13세의 어린 황제 순치제를 대신하여 중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의 권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막강합니다. 그가 우리 조선에 혼인을 요구해 왔다면 반드시 들어주어야 합니다. 내관 나업이 공주는 이제 겨우 2살이다라고 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당장 시집을 보낼 공주가 없으니 왕의 가까운 친척, 즉 왕족의 딸을 골라 청나라에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명한 의견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소. 왕과 신하들이 모두 찬성하였어요. 그리하여 내관 나업은 이튿날 홍제원에 가서 그 의견을 청나라 사신 파을내에게 전했답니다.
3월 7일 청나라 사신 일행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효종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파을내는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의 문서를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답니다. 그대 조선국은 왕의 누이나 딸 또는 왕족과 대신들의 딸 가운데 정숙한 여성이 있으면 신부감으로 뽑아 보내라. 조정 대신들은 이 구절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지요. 혹시라도 자기 딸이 신부감으로 뽑혀 청나라로 끌려가면 어쩌나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효종은 처음에 청나라 사신 파알네에게 알린 대로 왕족의 딸 16명을 모아 사신 일행에게 보였답니다. 파알네는 그 가운데 한 명을 눈여겨보았는데 금림군 이계윤의 딸인 16세 처녀였어요. 효종과 대신들은 그들의 반응을 보고 이계윤의 딸이 도르곤의 신부로 뽑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3월 12일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파알네가 난데없이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지요. 신부감을 더 찾아봐야겠소. 조정 대신들의 딸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이 품이상 관료들의 딸이어야 하오. 내일 우리가 심사를 할 것이오. 이 일로 조정은 발칵 뒤집혔어요. 그날 밤 이품 이상의 관료들이 궁궐로 모여들었는데 모두들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었지요. 효종이 관료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답니다. 청나라 사신은 왕족의 딸들뿐 아니라 이품 이상 관료들의 딸 중에서도 신부감을 찾겠다고 하오. 문관들 중에서 시집 안 간 딸이 있는 관료는 앞으로 나오시오. 관료들은 서로 얼굴을 볼 뿐 약속이나 한 듯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품 이상의 관료가 200명이 넘는데 시집 안 간 딸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오. 숨기지 말고 어서 앞으로 나오시오. 효종이 목소리를 높이자 신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겨우 한 사람뿐이라고. 경들은 들으시오. 만약에 딸이 있는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임금을 속인 죄로 큰 벌을 내리겠소. 효종은 관료들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그러자 문관 3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문관 중에서 딸이 있는 관료가 4명이라 너무 적은데 문관 중에서 딸이 있는 관료는 앞으로 나오시오. 효종의 명이 떨어지자 문관 2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효종이 중얼거렸어요. 할 수 없구려. 청나라 사신에게는 문관의 딸 넷을 먼저 보이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문관의 딸 2도 보이도록 합시다. 이튿날 청나라 사신 파을내는 연락을 받고 화를 벌컥 내었어요. 아니, 이 품이상 관료들의 딸이 겨우 4명뿐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소. 중국에서 왔다고 나를 속일 작정이요. 내가 따로 조사하여 딸을 숨긴 것이 드러나면 가만두지 않겠소. 파알네는 엄포를 놓은 뒤 다시 조건을 제시하였어요. 이품 이상 관료들의 딸이 그렇게 적다면 3품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도록 하시오. 내일까지 적어도 60명 이상의 처녀를 뽑아야 하오. 조정에서는 다시 관료들을 소집하여 신부감을 찾았답니다. 그런 소동 끝에 간신히 15명의 처녀를 뽑았지요. 3월 14일 청나라 사신 파을내는 처녀들을 심사하였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였지요. 신부감으로 뽑을 만한 처녀가 단 1명도 없구먼. 앞으로는 쓸만한 처녀를 우리에게 보이도록 하시오.
이번 일로 바알네의 속셈이 드러났어요. 조선 관료들의 딸을 심사하겠다고 한 것은 조선 관료들을 길들이거나 조선 관료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지요. 바알네는 이미 이 계윤의 딸을 신부감으로 점찍어 두었던 것이랍니다. 3월 13일 청나라 사신 일행은 조사 결과를 도르곤에게 보고하겠다며 한양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파주에 이르렀을 때 의주 부윤으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답니다. 또 다른 청나라 사신 일행이 조선으로 왔다며 먼저 온 청나라 사신 일행은 중국으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파알네는 파주에서 다른 사신을 만났지요. 그 사신이 파알네에게 도르곤의 명령을 전했답니다. 그대는 내가 보낸 사신과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시오. 그래서 신부감을 뽑아 청나라로 데려오시오. 명령을 받은 파알네는 조선 조정에 이런 소식을 보냈답니다.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서 청나라로 데려갈 신부를 뽑을 것이오. 내일 처녀들을 대기시켜 놓으시오. 3월 20일 파알네는 창덕궁에서 처녀들을 다시 심사하였어요.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왕족의 딸인 16세 처녀와 13세 처녀를 뽑았답니다. 16세 처녀는 우리가 청나라로 데려갈 터이니 행장을 꾸리고 13세 처녀는 남겨둘 테니 궁중에서 기르며 대기시키시오. 나중에 혼담이 나오면 데려가겠소. 도르곤의 신부로 뽑힌 16세 처녀는 바알네가 처음부터 점찍어 두었던 금림군 이계윤의 딸이었지요. 효종은 금림군의 딸을 양딸로 삼아 공주로 봉하였어요. 나라를 위한 의로운 일에 순순히 따랐다는 뜻을 담아 의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의순 공주가 신부감으로 정해져 청나라로 떠나자 조정 대신들은 다투어 숨겨놓은 딸을 시집 보내었어요. 언제 또 청나라에서 신부감을 요구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지요. 효종도 마찬가지였어요. 11세 딸과 9세 딸을 서둘러 시집 보냈답니다. 의순 공주는 이름 그대로 의로운 일에 순순히 따를 만큼 의협심이 있는 처녀였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도르곤의 신부감으로 내보낼 때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하는 일이야. 신부감을 보내라는 청나라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그것을 구실로 청나라가 또 쳐들어올 수 있어. 우리 조선을 위기에 빠뜨릴 수는 없지.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이 한 몸 기꺼이 오랑캐 나라로 시집갈 수 있어. 의순 공주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용기 있는 처녀였어요. 의순 공주를 맞이하러 온 청나라 사신 중에는 정명수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정명수는 원래 조선 사람이었는데 청나라로 망명하여 통역관으로 일하였지요. 정명수는 사신 일행으로 조선에 올 때마다 횡포를 부렸어요. 도에 넘치는 접대를 요구하고 많은 재물을 빼앗아갔지요. 효종도 정명수 앞에서는 쩔쩔맬 정도였답니다. 그러나 의순 공주는 그 꼴을 보지 못하였어요. 의순 공주는 정명수를 불러 이렇게 꾸짖었지요. 나는 섭정왕의 신부가 될 몸이다. 내가 섭정왕에게 이르면 너의 목숨이 끊어질 터인데 어디 감히 내 나라에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느냐? 정명수는 겁에 질려 의순 공주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터이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정명수의 비굴한 모습을 보고 통쾌해 하였어요. 의순 공주가 청나라로 떠난 것은
1650년 4월 22일이었지요. 호행사 원두표가 호위하고 시녀들이 의순공주를 모시고 따라 나섰어요. 의순공주 일행이 떠나는 길목에는 많은 백성들이 몰려나와 행렬을 지켜보았지요. 백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의순공주를 떠나보냈답니다. 의순공주 일행은 5월 21일 청나라 심양에 도착하였어요. 심양의 거리마다 의순공주를 반기는 폭죽이 터지고 청나라 섭정왕이 6만 명을 거느린 채 마중 나왔지요. 의순공주는 그날 혼례를 치렀는데 신랑 도르고는 신부보다 23세 많은 39세였답니다. 섭정왕은 의순공주를 보자 첫눈에 반하였어요. 공주의 얼굴이 백송골이라며 매우 만족해 하였지요. 그러나 의순공주는 섭정왕과 7달밖에 살지 못했답니다. 섭정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죽었기 때문이에요. 불행은 계속되었지요. 섭정왕은 죽은 뒤에 역적의 누명까지 썼답니다. 그래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부인은 황제의 측근에게 주어졌어요. 의순공주는 청나라 황족인 박락의 부인이 되었는데 박락도 1년 뒤에 세상을 뜨고 말았답니다. 효종 6년인 1655년 의순공주의 아버지인 금림군 이계유는 딸을 만나려고 청나라 북경에 사신으로 갔답니다. 금림군은 혼자 외롭게 사는 딸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계유는 청나라 황제 순치제에게 상소를 올렸답니다. 저의 딸을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섭정왕에게 시집을 왔다가 과부가 되는 등 모진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순치제는 의순공주를 가엾게 여겨 금림군의 상소를 받아들였어요. 그리하여 의순공주는 아버지를 따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의순공주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길은 싸늘하였어요. 사람들은 의순공주를 환향녀라고 부르며 손가락질을 하였답니다. 효종은 의순공주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다달이 곡식을 주어 생계를 도왔지요. 의순공주는 현종 3년인 1662년 2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의순공주는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첫 남편이었던 섭정왕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한답니다. 비둘기가 물어다 준 잣. 옛날 소백산 근처 마을에 효동이라는 소년이 있었답니다. 효동이 부모님은 고향에서 부자에게 시달리며 살았어요. 아버지는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짓다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지요. 어느 날 어머니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쉽게 병이 낫지 않았답니다. 효동이는 좁쌀로 미음을 쑤어 어머니께 드렸어요. 효동아, 어디서 좁쌀을 얻어왔니? 이 마을에는 없는 것인데 말이다. 아랫마을에서 얻어왔어요. 어머니, 걱정 마시고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효동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나마저 세상을 떠나면 너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걱정스레 말씀하셨지요. 그날 밤 꿈에 효동이는 신선 할아버지를 만났답니다. 네 나이 11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다. 어머니의 병이 심한데 그렇게 울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말을 마친 신선 할아버지는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어요. 이튿날 효동이는 미음을 데워 아랫목에 놓고 집을 나섰답니다.
80리가 넘는 허학령 마을에 사는 유명한 의원 집을 찾아갔지요. 기특한 아이로구나. 그러나 어머니 병을 고칠 약은 세상에 없단다. 산삼이나 녹용도 안 되고 하늘의 옥황상제께서 드시는 불로초도 소용이 없겠구나. 의원님,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없으시다니요. 방법만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든 가겠습니다. 의원은 돋보기를 꺼내 의서를 오랫동안 뒤적였어요. 얘야, 집으로 가면 생자 탄보시기를 마른 돌버섯과 함께 찧어 백수에 타 3번 잡수시도록 해라. 이 약은 꼭 곱돌 절구에 찧어야 한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효동이는 서둘러 험한 고개를 훨훨 넘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생자 탄보시기, 마른 돌버섯, 백수, 그리고 곱돌절구. 효동이가 중얼거리며 노루묵 바위 턱을 넘고 있었어요. 그때 구렁이 한 마리가 머리를 고추 세우고 있었답니다. 구렁이는 시뻘건 혀끝을 날름거리며 바위 틈에 있는 새알을 삼키려 하였어요. 이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효동이는 몽둥이로 구렁이의 허리를 힘껏 내리쳤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검은 아가리에서 시뻘건 불을 뿜기 시작하였어요. 불길은 풀더미를 순식간에 태워 재로 만들었지요. 구렁이는 불을 내뿜으며 효동이를 향해 달려들었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때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이 새까맣게 변하였어요. 구렁이도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신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이 명주 수건으로 너의 호주머니에 있는 소금 한 줌을 얼른 싸서 구렁이 입속에 던져 넣어라. 효동이는 명주 수건에 싼 소금을 구렁이 입속으로 던져 넣었지요. 구렁이는 공중을 한 바퀴 휙휙 돌더니 벼랑 끝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머리가 하얀 신선 할아버지가 흰 옷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었어요. 네가 작은 새알을 구했구나. 장하다.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작과 돌버섯, 백수와 꽃잎 한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어서 돌아가서 이 금단추를 뜰에 심어라. 곧 금잔화가 만발할 것이니라. 이 꽃잎은 새벽 이슬을 꼭 털지 말고 넣어야 한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효동이는 금단추를 손에 들고 좋아하였어요. 얘야, 이 새알도 가져가거라. 도움이 될 것이다. 효동이는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튿날 새벽, 산에는 눈이 하얗게 쌓였답니다. 잣을 구하려면 마을에서 200리 길도 넘는 포태산으로 가야 하는데. 효동이의 가슴은 철렁하였어요. 사흘 후 새벽녘에 떼창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누워있던 효동이는 후다닥 일어났어요. 구구구. 알을 깨고 나온 산비둘기 2마리가 깃을 파닥거리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비둘기예요. 효동이는 새 식구가 생겨 기뻤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더 심해졌지요. 며칠이 지나자 산비둘기들은 어디론가 날아갔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심하게 불었어요. 효동아, 밖에 누가 왔나 보구나. 어머니, 이 추운 밤에 누가 오겠어요? 바람 소리겠지요. 아니다. 문을 자꾸 잡아당기는 것이 이상하구나. 좀 나가보려무나. 효동이는 살며시 떼창을 열었답니다.
문을 열자 한 쌍의 산비둘기가 날아왔어요. 산비둘기들은 입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 놓았지요. 어머니, 잣송이에요. 그렇구나. 너희들이 잣을 물고 눈보라치는 밤에 날아왔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효동이는 산비둘기를 바라보았지요. 효동이는 밤새워 산비둘기가 물어다 준 잣을 깠답니다. 밤새워 깐 잣이 한 보식이나 되었어요. 날이 밝아지자 집 안에는 꽃향기가 가득하였지요. 할아버지 말대로 마당에는 노란 꽃이 가득하였어요. 어머니, 잣을 닦아니 금잔 하도 피었어요. 효동이는 잣과 마른 돌버섯, 새벽 이슬이 맺힌 금잔화를 곱돌 절구에 찧어 백수에 타서 어머니께 드렸답니다. 며칠 후 약을 드신 어머니는 병이 나았어요. 봄이 되어 효동이는 남은 잣을 마당에 심었지요. 그리고 숲을 가꾸고 산새를 키우며 향기로운 꽃을 가꿨답니다. 지금도 그때의 잣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가을이면 탐스러운 잣송이가 주렁주렁 열린다고 한답니다. 바위에 깔린 용과 소천지. 옛날 백두산의 한 초가에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아이고, 옥동자구려. 아이를 봤던 산파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건네주며 기뻐하였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얼굴만 바라보았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애처롭기만 하였답니다. 이 아이를 복수라고 불러주세요. 벌써 이름까지 지었구려. 복수야, 튼튼하게 잘 자라라. 산파는 아이 이름을 부르며 아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어요. 복수는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었지요. 복수가 10살 되던 해 어느 저녁이었어요. 어머니는 복수를 불러 앉혔답니다. 복수야,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느냐? 한 번도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으셨던 어머니였기에 복수는 궁금했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백두산에 흉악한 용이 나타난 적이 있었단다. 그때 아버지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과 싸우셨는데 그만. 어머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복수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단다. 그게 뭔데요? 만약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삼신산에 보내어 무술을 배우게 하라고 하셨단다.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복수는 두 손을 불끈 쥐었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10살이에요. 내일 당장 삼신산에 가서 무술을 배우겠어요. 그래, 복수야. 그렇게 하려무나. 복수는 밤새 어머니가 꾸려주신 짐을 메고 삼신산으로 떠났답니다. 삼신산에 도착한 복수는 산 꼭대기에 올라 무릎을 꿇었어요. 신령님,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무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복수가 숲을 향해 소리쳤어요. 네가 배울 수 있겠느냐? 이때 어디선가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신령님,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배우겠습니다. 복수의 대답은 늠름하였어요. 신령님은 잠시 아무 대답도 없었답니다. 먼저 복례산에 가서 3년 동안 돌을 닦은 후 방장산에 가서 3년 동안 무예를 배우도록 해라.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3년 동안 권수를 익혀야 한다.
권술은 권모 술수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인정이나 도덕도 없이 권세와 모략과 중상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는 술책이랍니다. 복수는 신령님의 말대로 도를 닦고 무예를 익혔어요. 복수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지요. 어머니! 어머니는 의젓한 젊은이로 자란 복수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어머니는 복수를 부둥켜 안았어요. 이웃 사람들도 멋진 청년의 모습을 보고는 기뻐하였지요. 어머니, 제가 익힌 무술을 보여드릴게요. 복수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바위를 주먹으로 쳐서 부수거나 멀리 날려보내기도 하였답니다. 참으로 대견하구나.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복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백두산 봉우리로 올라갔지요. 하늘이 새까맣게 흐려지더니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였어요. 복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답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용이로구나.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감히 내 앞에서 까분단 말이냐. 복수의 말이 거슬렸던 용은 불을 하늘로 쏘아 올렸어요. 그건 내가 할 말이다. 어디 한번 덤벼보거라. 이런 버릇없는 놈, 내 불을 받아라. 하늘에서 용이 시뻘건 불을 토하며 내려왔어요. 복수는 몸을 살짝 피했답니다. 용은 바위 위를 뛰어다니며 복수에게 덤벼들었어요. 네 이놈, 내가 널 가만둘 줄 아느냐? 복수도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며 칼로 용의 허리를 내리쳤지요. 덩치 큰 용도 꽤 잘 피했답니다. 용은 꼬리로 복수의 몸을 칭칭 감았어요. 복수도 화살같이 재빠르게 땅으로 내려앉았지요. 내가 너한테 죽을 줄 아느냐? 우리 아버지의 원수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의 말에 더 화가 난 용은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며 달려들었어요. 복수도 몸을 날려 무지개를 잡아타고 하늘 높이 솟아올랐지요. 용은 복수에게 달려들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답니다. 약이 오른 용은 눈에 힘을 주었어요. 어디 한번 더 덤벼보시지. 도망가는 복수를 향해 시뻘건 입을 쫙 벌리고 덤벼들었지요. 용이 복수를 삼키려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복수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용의 목을 꽉 거머쥐었답니다. 숨이 막힌 용은 복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렸어요. 휙. 복수는 버들가지를 휘듯이 왼손으로 용의 꼬리를 꼭 쥐었답니다. 용은 잡혀온 물고기처럼 꼼짝도 못하였어요. 복수는 용을 머리 위로 쳐들어 절벽 밑으로 힘껏 내리쳤지요. 우르릉 쾅. 용이 벼랑에 부딪히는 바람에 벼랑이 두 쪽으로 갈라졌답니다. 복수는 바위를 쑥 뽑아서 용의 머리를 눌렀어요. 용이 천년 만년 시달림을 받으며 뉘우치라고 바위 밑에 깔아놓았지요. 그 바위가 바로 지금의 소천지 서쪽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였답니다. 복수는 바위를 뽑아낸 자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것이 오늘의 소천지가 되었답니다. 소천지에는 들어오는 물줄기만 있고 나가는 물줄기는 없답니다. 하지만 바위 밑에 깔린 용이 물을 마시기 때문에 물은 언제나 불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한답니다. 굶주린 늑대와 살쾡이.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숲속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고 다녔어요. 오랫동안 먹이를 발견하지 못해
배가 홀쭉해져 있었지요. 먹잇감이 많을 때는 배를 두드리고 먹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며칠이고 쫄쫄 굶을 때도 있었답니다. 저기 내 먹이가 있구나. 늑대는 드디어 살쾡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 정신없이 뒤쫓아갔어요. 큰일 났구나. 어디로 도망치지? 살쾡이는 황급히 가까이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굶주린 늑대는 살쾡이를 올려다보며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이, 우리 동생 맞지? 둘도 없는 내 호랑이 동생이 맞구먼. 이게 얼마만이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기나 하는가? 난 멀리서부터 자네를 알아보고 이렇게 숨이 턱에 닿도록 쫓아왔지 뭔가. 그간 별거는 없었는가? 살쾡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하였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짐승 잘못 봤소. 난 살쾡이요. 난 호랑이도 아니고 당신 동생도 아니란 말이요. 하하, 이 무슨 섭섭한 말인가. 그럴 리가 없네. 자네는 틀림없는 우리 호랑이 동생이야. 굶주린 늑대는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자네는 잘 모르는지도 모르지. 분명히 자네는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다네. 아무도 자네와 닮을 수는 없어. 자네의 그 날렵한 몸매와 강한 꼬리, 캄캄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불타는 눈빛, 사려 깊은 지혜로운 눈빛. 내 눈은 못 속인다니까. 호랑이가 틀림없어. 내 호랑이 동생, 이리 내려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나 나누자고. 자네한테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말이야. 늑대에 대한 살쾡이의 두려움은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그래도 약간의 의심은 남아 있었지요. 나는 정말 살쾡이라니깐요. 정말이에요. 그렇게도 살쾡이라고 우기고 싶은가? 늑대는 잠시 몸가짐을 바로잡는 척하며 고개를 돌려 킥킥 웃은 다음 다시 정색을 하며 말하였어요. 동생은 모를 수도 있겠군. 살쾡이가 호랑이를 낳은 게 벌써 5만 년 전의 일이니까. 이치대로 따지면 살쾡이는 호랑이의 선조인 셈이지. 호랑이가 산에서 뛰어다니는 기술도 실은 모두 살쾡이가 가르쳐준 것이라네. 그리고 우리 늑대는 호랑이와 같은 집안의 짐승이고 말이야. 아이쿠 이런, 나 좀 보게. 이런 큰 실례를 하고 말았구먼. 그러고 보니 동생이라 부를 수도 없겠군요. 촌수를 따지면 나보다 한참 위시니까 살쾡이님 말씀 낮추시고 어서 내려오셔서 이 아랫동생뻘인 늑대의 절을 받으십시오. 늑대는 나무 아래에서 넙죽 엎드렸어요. 그러자 살쾡이는 놀란 나머지 허둥지둥 나무에서 내려왔지요. 그리고 생각할 새도 없이 땅에 엎드린 늑대를 급히 부축해 일으켰어요. 절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헤헤, 호랑이 형님, 손수 일으켜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늑대가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며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단숨에 살쾡이에게 달려들었답니다. 내 아우는 바보 천치. 심의는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이랍니다. 문장에 능해서 중종 때의 진사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벼슬은 이조 자랑에 그쳤지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보로 자처하며 자기 재능을 숨기고 삶으로써 화를 면하였답니다. 한 번은 형인 심정의 집에 이르러
쥐구멍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형에게 말하였지요. 형님, 훗날 이 쥐구멍으로 나가려 해도 잘 안 될 것이니 오늘 시험 삼아 나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심정은 동생을 마땅치 않다는 눈으로 볼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뒤에 심정이 복성군 옥사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하자 심의가 와서 통곡을 하며 말하였답니다. 쥐구멍이 저기 있는데 형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심정이 비록 남을 시기하고 해치기는 했으나 형제 간의 우애는 천성으로 지극하였지요. 심정이 한 번은 남공과 무슨 일을 상의하고 있는데 심의가 창문을 밀어젖히며 말하였어요. 두 소인이로다. 남곤이 크게 노하여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심정은 태연히 말하였어요. 내 아우가 본디 바보 천치라오. 공이 용서하시오. 심의는 형이 지위가 높고 권세가 성대하여 논밭과 동산을 많이 지닌 것을 보고 마음으로 매우 좋지 않게 여겨 꾀를 내어 속임수로 빼앗으려고 하였어요. 하루는 심의가 새벽에 일어나서 울며 말하였지요. 형님, 꿈에 부모님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작은 아들이어서 아무데에 있는 전지와 아무 종을 너에게 주려 하였는데 미처 조치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이 일이 가슴에 맺혔구나 하심으로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슬피 웁니다. 부모님이 너를 생각함이 지극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 재산들을 아껴 지아의 부모님 영혼을 위로하지 않겠느냐. 심정이 크게 감동하여 즉석에서 문서를 만들어 심의에게 주었지요. 심정이 뒤에 심의에게 속은 것을 알고 심의의 뜻을 시험하고자 하여 또한 새벽에 일어나서 거짓 슬퍼하는 채 하며 말하였어요. 아우야, 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지와 집, 노비를 너에게 모두 붙여주려 하였는데 미처 조치하지 못하고 세상을 마쳤다 하시니 내가 이 때문에 슬피 운다. 하하, 형님, 봄 꿈을 어찌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의가 말하자 심정은 소리내어 크게 웃을 따름이었어요. 심의가 서경덕, 성세창과 벗이 되었는데 성세창은 그의 이웃에 살고 있었지요. 심의가 그의 정원에서 새 필의 명주를 볕에 바르는 것을 보고 몰래 가져가자 성세창의 요정이 소리를 쳤답니다. 심좌랑이 명주를 다 가져갔습니다. 성세창의 부인이 재빨리 다른 명주 새 필을 보내면서 말하였지요. 그것은 웃옷을 만들려 하던 것이니 이것으로 바꿉시다. 이미 웃옷감을 얻어 또 속옷감마저 얻었으니 부인이 내 마음을 압니다. 심의가 짐짓 살해하고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누어 줘버렸답니다. 정선 아리랑의 담긴 이야기. 강원도 정선에는 두 개의 강물이 하나로 어우러져 큰 물줄기를 이루며 흐르는 아우라지 강이 있답니다. 아우라지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자리를 잡고 있어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을 오가려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지요. 그렇게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이쪽 마을의 아가씨와 저쪽 마을의 총각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지요. 날마다 만나도 또 보고 싶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얼른 혼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래도 비만 많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날마다 볼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아가씨와 총각은 둘 다 볼이 붉어진 채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칠 동안 큰 비가 주룩주룩 내려 아우라지 강에는 배가 뜨지 못했답니다.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데다 물살도 엄청나게 거스여졌거든요. 두 사람은 강 이쪽과 저쪽에서 발만 동동 굴렀답니다. 강 위쪽에서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내려서 큰일이 날 수도 있어. 뱃사공이 강가에 서 있는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도 잘 알고 있었지요.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에 휩쓸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디 발이 떨어져야 말이지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아가씨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소문을 들으니 저쪽 마을 총각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뱃사공은 아가씨를 가여워하며 노래를 하나 만들어 불렀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정선 아리랑이랍니다. 빌린 복으로 잘 산 이야기. 옛날 어느 곳에 이름이 빌복이라는 아주 복 없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어찌나 복이 없는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되는 일이 없었지요. 농사를 지었다 하면 흉년이고 장사는 했다 하면 미치거든요. 그러니 빌보기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나마 가장 나은 일이 나무 장사였어요. 산에서 나무를 해서는 장에 내다 판 돈으로 먹고 살았지요. 하루에 나무를 2짐에서 내다 팔면 겨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빌보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기 신세가 참 한심스럽거든요. 남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사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빌보기는 큰 결심을 하였답니다. 좋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해서 나도 남들처럼 부자가 되어보자꾸나. 빌보기는 그 길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그전엔 하루에 2짐 하던 나무를 그날은 석짐을 해와서 마당에 쌓아두었지요. 날마다 이렇게 한 짐씩 나무를 더하면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무가 2짐만 남아있고 한 짐은 없어졌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석짐을 해놓았는데. 빌보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헤이, 오늘은 더 많이 해놓아야겠어. 그러고는 나무 넉짐을 해다 놓았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2짐만 남아있고 2짐은 없어졌지 뭐예요. 참, 이상하네. 빌보기는 이번에는 5짐을 해다 놓았어요. 그런데도 마찬가지였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2짐만 남아있거든요. 빌보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래고래 소리쳤답니다.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남보다 나무를 몇 짐씩이나 더 해놨는데 어떤 도적놈이 자꾸자꾸 집어가느냐. 잡히기만 하면 아주 홍구멍을 내줄 것이다. 그러고는 그날도 나무를 잔뜩 해놓고 나무찜 뒤에 숨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답니다. 도적놈을 잡으려고 말이지요. 이윽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빌보기는 눈을 뚜릿뚜릿하게 뜨고 나무찜을 지켜보았지요. 그랬더니 이건 또 무슨 일이지요? 갑자기 나무찜이 움직거리더니 두둥실 떠올라 하늘로 올라가지 뭐예요. 아이고, 내 나무찜 잡아라. 빌보기는 얼른 달려가 나무찜에 매달렸어요.
나무찜은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답니다. 빌보기도 덩달아 하늘로 올라갔지요. 이윽고 나무찜이 어딘가에 척 내려 쌓였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하늘나라 앞마당이었지요. 빌보기가 빙 둘러보니 그동안 없어진 나무찜이 죄다 거기 쌓여 있었어요. 아니, 하늘도 도둑질을 하는가? 빌보기는 어안이 벙벙해졌지요. 그때 저쪽에서 누가 거닐고 있는데 높은 관을 쓴 모양이 영락없는 옥황상제였지요. 빌보기가 달려가 넙죽 절을 하며 물었답니다. 옥황상제님, 제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해놓은 나무찜을 어째서 다 빼앗아 가십니까?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대답하기를 사람마다 다 저마다의 복이 있는데 너의 복은 딱 나무 2집만큼 뿐이구나. 그래서 나머지를 가져다 놓은 것이니라.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빌보기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지요. 크고 작은 곳간이 쭉 늘어선 곳이었어요. 사람들의 복이 들어있는 복곳간이니 네가 한번 열어보거라. 빌보기는 곳간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곳간에는 쌀이 10섬, 어떤 사람 곳간에는 20섬이 들어있는데 빌보기 곳간에는 쌀은커녕 겨우 쌀에기만 한 주먹쯤 들어있었어요. 빌보기는 하도 기가 막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하였지요. 저도 남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하게만 살다 죽으란 말입니까? 한때라도 괜찮으니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옥황상제는 빌보기가 가여워 보였는지 너의 사정이 딱하긴 딱하구나. 좋다. 한번 그리 해보자꾸나. 그러고는 어떤 곳간 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쌀이 몇천 섬이나 들어있는 곳간이었지요. 이것은 남덕이라는 사람의 복이니라. 이것을 빌려줄 터이니 한번 잘 살아보거라. 다만 남덕이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니 남덕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복을 돌려주어야 하느니라. 빌보기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하였어요. 예, 반드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보기는 남덕이의 복을 빌렸답니다. 그 뒤로는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지요. 나무를 한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10짐이 되어 있고 2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20짐이 되어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다 하면 풍년이고 장사를 했다 하면 곱절이 남았지요. 그러니 빌보기는 금세 부자가 되었답니다. 넓은 논밭이 딸린 커다란 기와집에서 좋은 옷 입고 맛난 음식 먹으며 잘 살았지요.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그렇게 몇 해를 살다 보니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것이었어요. 이게 다 남덕이의 복으로 잘 사는 것이니 남덕이가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큰 집도 좋은 옷도 맛난 음식도 다 부질없이 느껴졌답니다. 에라이, 어차피 남의 복으로 얻은 재산 내가 영원히 가질 것도 아니니 남에게 실컷 베풀기나 하며 살아보자. 그때부터 빌보기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내어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밥을 내어주었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 아주 마음이 편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지요. 눈바람이 쌩쌩 부는 아주 추운 밤이었는데
누군가 빌보기네 집 문을 두드렸어요. 빌보기가 나가보니 웬 거지 부부가 오들오들 떨면서 잠자리 구걸을 하였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헛간이나 마구간이라도 좋습니다. 찬찬히 뜯어보니 그 중에 각시되는 사람은 배가 불룩한 게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았답니다. 빌보기가 거지 부부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은데 헛간이 뭐고 마구간이 뭐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빌보기는 거지 부부를 사랑방에 들였지요. 이부자리도 내주고 군불도 뜨끈하게 지펴주었답니다. 이튿날 아침에 과연 거지 부부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지요. 빌보기는 제일처럼 기뻐하면서 아기 엄마에게 첫 국밥을 끓여주었어요. 새끼줄에 고추를 매달아 금줄도 쳤답니다. 그랬더니 거지 부부가 고마워 어쩔 줄을 몰라 하였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거푸 절을 하였어요. 그러고는 남편이 각시한테 말하기를 여보, 우리가 남의 덕에 아기를 잘 낳았으니 이 아기의 이름을 남덕이라고 지읍시다.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덕이가 누구지요? 빌보기가 빌린 복 주인이잖아요. 빌보기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답니다. 두 다리에 기운이 쭉 빠졌지요. 아이고, 드디어 복을 돌려줄 때가 왔구나. 빌보기 마음이 어수선해졌어요.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하였지요. 이제 이 복을 돌려주어야 하나? 그럼 나는 다시 가난해지겠지?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릴까? 아니야. 그래도 돌려주어야지. 아니야. 모르는 척 안 돼도 알게 뭐람. 아니지. 돌려주어야 해. 이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빌보기는 결심을 하였답니다. 내가 복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거지로 살 것이야. 그래, 약속을 지키자. 복을 돌려주자고. 빌보기가 거지 부부에게 말하였어요. 이 집이며 논밭이며 내가 가진 재산은 원래 모두 남덕이 것이요.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터이니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이 집에서 사시오. 거지 부부가 깜짝 놀라 물었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빌보기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였어요. 그러고는 옥황상제와 한 약속을 어길 수는 없으니 이제 나는 떠나야 하오. 그랬지요. 그러자 거지 부부가 빌보기 손을 꼭 잡으며 빌보기님은 저희 남덕이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제게 옥황상제와 한 약속도 지키고 빌보기님도 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빌보기가 물었지요.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그건 바로 빌보기님이 우리 남덕이를 수양 아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덕이와 함께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옳거니 그렇군요. 그렇게 해준다면야 제가 고맙지요. 빌보기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렇게 해서 빌보기는 남덕이의 양아버지가 되어 남덕이네 식구들과 함께 살았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빌보기와 남덕이네 식구들은 서로 아끼고 위하면서 오순도순 살았지요. 빌보기는 남덕이 복으로 잘 살게 되었고 남덕이는 또 빌보기 덕으로 태어났으니 아끼는 정이 각별할 수밖에요.
그 뒤로도 빌보기와 남덕이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바로 빌린 복으로 잘 산 이야기랍니다.